음향 시스템 설계 48번째 시간 다이나믹 계열 아웃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설계에 관련된 강의여서 녹음에 관련되어진 다이나믹 계열의 세세한 기능보다는 개요 정도의 기능을 설명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계열은 소리의 양을 하는 장비입니다. 표시를 좀 하고요. 다이나믹 계열은 소리의 양을 컨트롤하는 장비다. 그래서 소리의 양을 컨트롤하는 다이나믹 계열의 대표적인 장비가 컴프, 리미터, 익스펜더, 게이트라고 하는 장비고요.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 장비가 하나의 유닛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1U라고 하는 크기인데 1U가 여기가 4.5cm 정도 됩니다. 요 높이. 요 높이가 잘 안 그려지네요. 다시 한번 그려보죠. 요 높이가 4.5cm 를 뭐로 한다? 1U라고 한다. 1유닛, 1구 뭐 이렇게 표시를 하죠. 1U라고 하는 장비에 4가지 기능을 다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U에 4가지 기능을 넣어서 익스펜더 게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컴프레서가 들어가 있고 리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서 리미터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만 스타트에는 게이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익스펜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가 들어가고 리미터가 들어가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게이트라고 하는 장비는 노이즈 게이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노이즈 게이트 여기 노이즈 게이트라고 써있죠. 노이즈 게이트 지워져 버리네요. 노이즈 게이트 노이즈 게이트라고 써져 있고요. 이 노이즈 게이트는 일반적인 신호가 요 모양으로 있다고 치면 이런 모양으로 있다고 치면 동작 개시점을 설정해서 동작 개시점 이하의 소리는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측의 파형을 보면 요 노이즈 레벨이 이렇게 있었어요. 노이즈 레벨이 있었는데 노이즈 게이트를 통과하고 나면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지는 게 노이즈 게이트입니다. 노이즈 게이트는 노이즈 레벨을 정해서 노이즈 레벨 이하의 소리는 뮤트 시키고 노이즈 레벨 이상의 소리가 입력될 때 게이트를 열어서 소리가 입력되도록 하는 장비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노이즈 게이트는 노이즈 레벨 이하만 노이즈 레벨 이하일 때 뮤트 시키는 장비입니다. 뮤트 시키는 거고요. 노이즈가 섞여 있더라도 노이즈 레벨 이상이면 노이즈 플러스 신호가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이즈 레벨 이하일 때 뮤트 시키고 노이즈 레벨 이상일 때 노이즈랑 신호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요 부분에 노이즈가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스킹 되어져서 노이즈가 안 들리는 것이지 노이즈는 같이 들어오게 되어진다. 노이즈 게이트가 모든 노이즈를 날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노이즈 레벨 이하의 신호는 뮤트 시켜서 그 노이즈를 안 들리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노이즈 레벨 이상, 동작계 시점 이상의 소리가 들어오면 소리를 출력시켜서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데, 이 밑에 있는 노이즈들도 같이 들리게 되어진다. 자세히 들으면 들리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익스펜더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익스펜더는 어떤 거예요? 노이즈 게이트를 통과한 소리가 작아요. 그럼 일정 크기가 되도록 일정 비율로 증폭해 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다이나믹 레인지 안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다이나믹 레인지 안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신호대 잡음비랑 신호대 잡음비 뭐라고 쓰죠? SNR 신호대 잡음비랑 다이나믹 렌즈 DR을 같은 것으로 볼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같다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고요. 같은 게 아닙니다. 다시 그릴까요? 이게 같은 게 원래는 아니다.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잠시만요. 같지 않다. 근데 같은 것으로 표시해 놓은 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전기 신호일 때 SNR과 다이나믹 렌즈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이나믹 렌즈는 SNR 안에 있는 신호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유익한 전기 신호일 경우에 다이나믹 렌즈는 SNR보다 작게 되어져요. 작게 되어지는데, 그 다이나믹 렌즈는 소리의 제일 큰 소리와 제일 작은 소리의 범위 차이인데, 믹스가 되어진 소리일수록 작아집니다. 다이나믹 렌즈를 줄여서 사용하게 된다. 줄여지게 만드는 게 믹스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스터링하면 더 줄어들게 되겠죠. SNR은 물론 신호대 잡음비이기 때문에 신호의 크기에 비해서 노이즈의 레벨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굉장히 넓어요. 근데 다이나믹 렌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 그래서 다이나믹 렌즈에 들어가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신호가 게이트를 통과해서 이미 소리가 들어왔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피커로 듣기에 또는 이어폰으로 듣기에 작은 소리를 다이나믹 렌즈 안에 있도록 증폭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익스펜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컴프레서는 믹서에 출력되는 소리가 동작계 시점 이상의 소리를 출력할 때 정해진 비율로 감쇄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컴프레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동작계 시점의 레벨이 있어요. 동작계 시점의 레벨. 다른 색깔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동작계 시점의 레벨이 있습니다. 동작계 시점의 레벨이 있는데, 이 동작계 시점보다 커지면 여기서부터 컴프가 걸리죠. 그래서 뭐 1대1, 1대2, 1대2, 1대 3, 뭐 1대6, 뭐 이런 식으로 컴프가 걸리게 되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컴프를 거는 이유는, 소리는 다이나믹 레인지 안에서 어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 안에 소리를 넣어주게 하는 것이 컴프레서입니다. 다이나믹 렌즈 안에서 동작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컴프레서예요. 그러니까 익스펜더도 신호가 있어요. 신호대 잡음비에 신호가 있는데, 신호가 너무 작으면, 듣기에 너무 작으면 어떻게 키워주느라고 익스펜딩 하는 거고요. 그 신호가 너무 크면 신호를 줄여주기 위해서 컴프레서로 컴프레싱을 한다라는 거예요. 컴프레서로 소리를 줄여도 다이나믹 렌즈 안에 소리를 만들지 못할 경우 과감하게 볼륨을 잘라내는 게 리미터라고 하는 거의 기능이다. 그래서 아까 게이트랑 익스펜더는 입력단에서 사용하지만, 이 컴프레서 리미터는 출력단에서 사용한다.
대부분 출력단에서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출력단에서.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요걸 한번 보죠. 지금 요게 지금 보면 이렇게 동작계 시점에서 하드하게 탁탁탁탁 하는 걸 하드니라고 하고요. 요렇게 이전부터 컴프레서 걸려서 모양이 들어가는 걸 소프트니라고 합니다. 소프트니. 하드니, 소프트니. 이렇게 먹는 걸 소프트니, 이렇게 먹는 걸 하드니라고 해요. 하드니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통통통이 턱턱턱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소프트니 하면 크게 텅텅텅 하는 게 통통통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다. 근데 설명은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컴프레서라고 하는 건 다이나믹 계열에서도 사용되어지는데 또 무엇에서 사용돼요? 음색 계열에서 사용되죠. 그리고 실제로 컴프레서는 여기서는 이제 다이나믹 렌지의 어떤 신호의 크기를 주기 위해서 줄인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크러스트 팩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됩니다. 요거 한번 지우고 크러스트 팩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다 지우고요. 우리가 신호의 크기가 있어요. 신호의 크기. 여기 노이즈 레벨이고요. 노이즈 레벨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20 dB fs의 크기예요. 그럼 어디 여기는 0 dB fs의 크기가 되죠. 신호는 어떻게 돼요? 신호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신호는 그 리퍼런스 레벨보다 크고 어떤 신호는 작은데 우리가 신호의 크기는 뭘로 보냐면 루트민스키 RMS로 봅니다. RMS로 보면 신호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쯤 어딘가에 걸려요. 여기쯤. 이게 몇 dB가 되는지 모르지만 몇 dB가 되는 dBFS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신호의 크기로 걸리고요. 실제로 피크라고 하는 신호가 있는데 이 피크 신호 때문에 여기에 20dB의 헤드룸이 있는 겁니다. 헤드룸. 20dB 헤드룸이 있는데 20dB 헤드룸은 무엇 때문에 있어요? 피크 성분 때문에. 피크 성분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크레스트 팩터라고 하는 걸 제가 맨날 얘기했죠. 크레스트 팩터. 크레스트 팩터라고 하는 건 뭐죠? VRMS, V 피크. 신호의 피크를 뭘로 나눈 거예요? 신호의 시료 신호로 나눈 겁니다. 시료 신호로 나눈 거를 크러스트 팩터라고 하는데 이 헤드룸은 이것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헤드룸이 있어요. 헤드룸. 그것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헤드룸이 필요하다. 헤드룸. 이 헤드룸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헤드룸을 줄여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요 리퍼런스가 아니라 RMS 요게 RMS 레벨이잖아요. 요 레벨. RMS 레벨을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키워줄 수 있죠. 컴프를 제대로 걸면 신호를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프레서가 뭘 한다? 컴프레서가 신호의 크기를 줄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크기를 줄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원래는 신호의 크기를 키울 수 있게 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프레서를 사용하면 신호의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신호가 아까 이렇게 막 뜬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뜨고 있어요. 그리고 리퍼런스 레벨이 여기야. 여기에요. 이렇게 있는데 신호가 여기에 올라오면 여기 같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면 요 부분은 뭐가 돼요? 디스토션이 되죠. 디스토션. 헤드룸을 충분히 확보해 주지 않으면 디스토션이 돼요. 오디오 신호의 크로스 팩터는 20dB 정도 되고요. 20dB의 헤드룸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디스토션이 생겨 버립니다. 특히 마이크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디스토션이 생기지 않게 마이크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퍼런스 레벨보다 더 낮게 여기 어떤 특정한 레벨로 신호의 크기를 맞춰줘야 돼요. 어떤 특정한 레벨의 크기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들리는 청감은 무슨 청감이에요? RMS, 음압으로는 에버러지. 에버러지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에버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디스토션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요? 컴프레서 가지고 이 피크 성분, 여기 해당하는 요 피크 성분을 컴프레싱을 해버립니다. 이 피크 성분을 컴프레싱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크가 크러스트 팩터가 컴프를 사용해서 다시 쓰죠. 끝에 한번 써보죠. 컴프를 사용해서 크로스 팩터를 소리를 줄여요. 소리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크로스 팩터가 작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 헤드룸이 작아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RMS 레벨을 올릴 수 있게 되죠. RMS 레벨을 올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볼륨은 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OBS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OBS 녹화하는 거에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해봅니다. 지금 OBS로 녹화되고 있는 거에 제가 마이크에 압축을 걸어놨어요. 압축에 3.5:1 비율, 임갭값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임갭값이 마이너스 28dB예요. 그리고 어택 타임, 릴리즈 타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력 증폭을 15dB로 해놨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바이패스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바이패스 시키면 소리가 엄청나게 작아질 겁니다. 15dB가 줄어버리니까요. 지금 이 상태가 돼요. 소리 작아졌죠? 이게 지금 15dB가 작아진 거예요. 지금 제가 녹화하는 것 중에. 이거 가지고는 유튜브 방송을 불가하죠. 그래서 압축 방식을 주어주면 실제로 적절한 유튜브의 그 리퍼런스 레벨이 돼요. 유튜브의 리퍼런스 레벨은 마이너스 14dBfs입니다.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건 방송용 레벨보다 10dB가 더 커야 한다는 의미예요. 10dB가. 방송용은 24의 LKFS이기 때문에 10dB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10dB가 차이가 나는데 요렇게 해줘서 소리를 더 키워준 거예요. RMS 레벨을 키워준 거죠. 얼마나? 15dB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에 15dB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 15dB에 해당하는 만큼 소리를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15dB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압축 방식 2 같은 경우는 뭘로 썼냐면 압축 방식 2는 리미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따가 좀 다시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컴프레서는 소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키우는 데 사용한다. 컴프레서가 줄이는 것은 무엇을 줄인다? 크러스트 팩터를 줄이는 거다. 크러스트 팩터. 뭘 줄여요? 이 크러스트 팩터.
요 크러스트 팩터를 줄여서 RMS 레벨을 키우는 거다. 크러스트 팩터를 줄여서 RMS 레벨을 키우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컴프레서는 소리를 줄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기계? 소리를 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계가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질문하시면 이 부분만 다시 뭐 강의를 하나 녹화하든지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뭐 나중에 음향학 수업을 하거나 하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해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가지 파라미터가 있어요. 네 가지 파라미터는 여기 스레시홀드 레벨, 동작 개시점이라고 해요. 동작 개시점이라고 해요. 동작 개시점은 게이트 익스펜더, 컴프레스 리미터가 동작되는 볼륨값, 어떤 볼륨에서 게이트가 동작할 건지, 익스펜더가 동작하는지, 컴프레서가 리미터가 동작하는 값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압축 비율, 컴프레션 레이시오, 압축 비율이 있고요. 10대 1 이상으로 압축을 하면 8대 1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10대 1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10대 1 이상으로 하면 리미터로 동작을 한다. 리미터로 사용하는 경우는 스피커 보호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택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택 타임이 요 부분인데, 어택 타임은 트랜시홀드 이상의 레벨이 들어왔을 때 압축에 동작되는 시간이에요. 압축에 동작되는 시간. 이 압축에 동작되는 시간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어택 타임이 낮다. 그러면 뭐가 많이 생겨요? 과도하게 압축이 되고요. 예, 동작해요. 동작해서 뭐가 많이 생겨? 배음이 많이 생깁니다. 배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뭐가 돼요? 하드니하게 동작을 하는 게 됩니다. 어택 타임을 길게 잡으면 소프트니하게 동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드니하게 하는 동작에 따라서 배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음은 뭐예요? 고음부의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리의 명료도나 컬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계열의 컴프레서는 무엇과도 같아요? 이퀄라이저, 음색계 이퀄라이저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는 것. 릴리즈 타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릴리즈 타임은 압축됐다가 트랜스홀드 이하의 레벨이 들어왔을 때 원래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릴리즈 타임입니다. 이 부분이 릴리즈 타임이에요. 어택은 이 부분이 어택 타임이고요. 그래서 어택 타임과 릴리즈 타임 헷갈리지 마시고요. 트랜시홀드 레벨, 동작 개시점, 압축 비율, 어택 타임, 릴리즈 타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요거를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통합적으로 얘기해보면 너무 적은 소리는 노이즈 게이트에서 뮤트, 여기 동작 게이트에서 여기서 요거는 뮤트 시키고요. 적지만 노이즈 게이트를 통과시킨 소리는 익스펜드 시켜요. 소리를 키워요. 여기 익스펜드 비율, 요 부분 익스펜드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이나믹 렌즈 안에서 조절되게 만들어 주는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쪽은 입력입니다. 요 라인이 입력은 이렇게 커요. 입력은 이렇게 크고, 이건 출력이에요. 출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소리가 안 나게 만들고, 이쪽은 증폭을 시켜주고, 여기는 동일하게 동작시키고, 여기는 다시 압축시킵니다. 일정 비율 이상 커지면 볼륨을 압축하다가 다이나믹 렌즈를 넘어가면 리미터로 잘라지는 기능을 하는 것이
컴프레서 리미터 익스펜더 게이트, 순서대로 얘기하면 게이트 익스펜더 컴프레서 리미터라고 하는 장비의 기능이다. 그래서 특별히 요 장비들은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렇게 네 가지를 하나에 넣어 놓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날로그 시대 때는 특별히 이 컴프레서만 별도의 장비로 뽑아낸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때는 장비를 하나씩 사용했는데 디지털 프로세서로 바뀌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디지털로 바뀌면서 각기 다른 장비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다른 장비로 사용한다는 건 컴프 따로, 리미터 따로, 익스펜더 따로, 게이트 따로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DSP 디자인할 때 되게 응용 범위 넓게 사용을 한다. 왜냐하면 그 아날로그 아웃보드일 땐 장비 하나에다 다 넣어서 사용을 했는데, 디지털로 가면서 오픈 아키텍처라고 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오픈 아키텍처 장비들은 요 기능들을 따로따로 디자인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스피커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크러스트 아키텍처라고 하고요. 디자인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사용하거나 안 하거나 뭐 이런 것으로 방법으로 작업을 했었다. 디자인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하는 방법으로 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좀 길이가 있어서 그렇고요. 컴프레서 사용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부분이 좀 있는 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소리의 크기를 컨트롤할 때 SR이던 그게 녹음이던 동시 녹음이던 믹스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스피커 시스템 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하느라고 한 것이고요. 컴프레서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건 이 컴프레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음향학이라고 하는 것, 어쿠스틱 소리,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를 울리는 파동이 우리 귀에 어떻게 들려지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컴프레서가 동작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물론 뭐 이퀄라이저 계통의 그 소리 음색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음향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SR도 이해하실 수 있고 녹음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음향학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실력을 늘리는데 그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음향 시스템 설계 강의가 끝나면 디지털 오디오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디지털 오디오 강의가 끝나면 음향학에 관련된 강의를 또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뭐 계속 진행되어질 강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쫓아와 주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아마 괄목할 만큼 성장하실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음향 공부를 제대로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제 강의를 꾸준히 쫓아와 주시면 여러분 어떤 음향 감독 못지않은 음향적인 배경 지식과 실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은 구독을 해주시고요. 강의 1번부터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는 것 권장해 드립니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또 스트레스 받는 것만큼 나의 어떤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 투자한 만큼 내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만 여러분 겁니다. 오늘을 지금 이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길게 거의 30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명심해서 잘 쫓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 앞에 1번부터 지금 계속되어지는 강의 열심히 쫓아와 주셔서 이 강의에 공부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직업이 되던 그 취미가 됐던
여러분들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